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알아봅니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상계엄 사태 일단 6시간 만에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 쪽 반응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선 미국 쪽을 보면요. 네. 그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그 브리세스 나토 외무장관 회담이 있고 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하고 민족 회복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서 이런 모범을 계속 보이는지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인 한국 상황을 계속 면밀히 보겠다고 했고요. 로이터 회견도 있었나 봅니다. 예, 로이터하고 회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논쟁하고 정치적 차이가 법치 속에서 평화롭게 해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제이크 설리번 미국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네.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질문이 나오니까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대해서 계속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려는 했지만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역시 TV를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통보받지 못했다,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건 계속해서 좀 여기저기서 미국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민주적 회복성이 가장 강력하다 이런 언급들도 나왔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관련된 이야기했죠. 역시 어제 나토 외교장관 회의 끝나고 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가 법치에 대한 지속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했고요. 사실 리터 총장은 그 앞서 회견에서는요, 그 기자 질문이 나오니까 한국민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조금 답변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이제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무효 표결한 후 비상계엄이 해제돼서 환영한다 하면서 공통 관심사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거듭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윤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이건 우리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사실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어떤 성공 신화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후퇴가 된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의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 네. 그런 후퇴할 뻔했는데 상당히 견고하게 지켜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더 타임스 같은 경우는 한국이 현대사회에서 아주 보기 드문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 중에 하나인데도 아주 예외적으로 가치를 평가받아 왔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번 사태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백악관도 이런 주요 동맹국의 내부 혼란에 대해서 조금 이거 관련해서 태평양 전체에 대한 어떤 더 넓은 이해관계를 재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간밤에도 그렇고요. 주요 언론들, 외신들도 계속 주요 뉴스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좀 정리해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계속해서 보도 내보냈고 사설도 냈는데요.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 네. 뉴욕 타임스 전부 보도도 하고 사설도 쓰고 했는데요. 네. 저널 같은 경우는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최대 민주주의 시험대를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미국의 아태 지역 주요 동맹에서 일어난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이 잘 견뎌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식의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어떤 예를 들면서 사설에서 또 설명을 하나 봅니다. 그렇죠. 뭐 네. 워싱턴 포스트 사설도 그런 식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행정부의 책임을 물을 때 입법부가 과도하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더들이 좀 어떤 의미에서 타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답은 헌법 질서를 강탈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보였고 피플 파워가 다시 한번 그걸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경제 면에서는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오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어떨까? 블룸버그가 또 진단을 했죠. 그렇죠. 네. 가뜩이나 지금 한국 그 증시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악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룸버그는 일각에서 이제 이걸 이제 한밤의 드라마로 표현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이런 그 계엄 도박이 한국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 인식에 악영향을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저평가에 드는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이제 네. 그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 그 탄핵안 발의를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쪽 언론 반응도 정리해 주실까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윤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한일 관계가 좀 개선 흐름을 타왔는데 이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요미우리도 그렇고 뭐 아사히도 그렇고 전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내년인데 1월쯤 해서 이시바 총리가 지금 방한하는 거를 계획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조금 좀 영향을 받을 거다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일단 일본 외무성 간부도요. 당분간은 한국하고의 외교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점 시사를 한 걸로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직접 언급한 게 있잖아요. 뭐 방안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한테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스가 요시히데 이 사람은 한일 의원연맹 일본 쪽 회장인데 원래 15일, 16일 방한하려던 계획을 이미 취소한 걸로 전해지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 방위상도 연내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연기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교도통신 쪽 보도도 전해주시고요. 어쨌든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이 좀 움츠러들 수 있다. 일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예, 일본 네.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교도통신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계엄 후폭풍이 기시다 이후에, 전 기시다 총리 이후에 한일 양국이 보여온 그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걸 일본 정부가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만약에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에 새 정부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추진할 그 관계 발전에서 두 나라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또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뭐 아사히도 그렇고 한미일 삼국 협력 이게 이제 작년 8월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에 이제 이게 상당히 돈독해졌는데 그게 조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선언까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중국 쪽 반응도 볼 텐데 중국에서도 상당히 뭐 검색량도 그렇고 관심이 높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언론이라든지 정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 당국은 상당히 좀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 관련 논평 요청이 이제 나오니까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 내정에는 논평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가 한국하고 중국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하고 아태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도 있을까요? 중국 쪽, 뭐 관영 언론이나 그리고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요. 네. 그 한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에 대한 그 안전 대비 강화를 이미 당부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중 대사관이 이번에 이제 그 조중 대사가 바뀌는데 그래서 오는 10일 정재호 현 대사 이임식을 가지려고 했던 걸 취소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주요 일정들이 다 좀 불투명해지거나 연기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좀 네.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뭐 실시간 검색어에 우리나라 사태가 좀 오르는 등 관심이 좀 많잖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네. 뭐 중국 그 CCTV, 뭐 글로벌 타임즈, 신화통신, 뭐 황구시보, 홍콩 언론까지 일제히 뭐 굉장히 아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특히 네. 그 온라인에서 우리 영화 그 서울의 봄 이게 이제 12.12 그 군부 구테타 이제 그거를 그린 영화인데 이게 지금 뭐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화통신이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이요.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란 이런 좀 조금 좀 그런 제목을 썼는데요. 네. 그게 꼭 이번에 그 벌어진 사태가 서울의 봄하고 줄거리가 거의 같다. 그러면서 며칠 뒤가 그 악명 높은 12.12 군사 구테타 45주년이라고 짚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도 뭐 계속해서 관심사로 좀 오르면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른다고 하는데 관심들이 좀 많네요, 중국에서.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이번에 그 이제 계엄군으로 특전사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황구시보가 특전사가 등장하는 그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걸 또 이렇게 장면을 이용해서 또 이걸 네. 뭐 국회에 투입된 그 계엄군을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 환구시보 편집장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을 좀 했다고 하는데 눈여겨볼 만한 발언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 언론인으로 평가가 되죠. 네.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비상계엄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도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친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를 무리하게 개선하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시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의 언급이었고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짚어주세요. 그 기사 제목이요. 네. 계엄령 실수로 한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 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적 자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하고 국민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얘기는 뭐 단연 나올 거고요. 네. 마무리 좀 해볼까요?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그 미국 싱크탱크 네. 그 스팀슨 센터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데 이걸 백악관이 직접 비난하지 않는데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 중에서 조금 더 해보면 중국 증시에서 이 한국 관련 밈 주식이 급등세를 탔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어떤 스토리를 갖는 거예요? 이번 사태랑.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7월에 그 트럼프 당시 후보 암살 시도 끝나고 나서 그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 그 와이즈 소프트가 그때 선전 증시에서 상한가를 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동음이의인데요. 이 회사의 중국 명칭이 천다성인데 이게 트럼프가 큰 지혜로 승리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막 상한가까지 치솟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긴 모양입니다. 네.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어제 상하이 증시에서 베이징 한젠 허산 파이프 이게 10% 이제 상한폭인데 거기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네. 이 회사 이름을 직역하면 한국의 강과 산을 짓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이제 한국이 연계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료업체 킨젠타, 그다음에 연마기기 제조사 둥광 골든 썬 연마 여기는 또 회사 이름에 한국의 그 성씨인 김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중 한 6%까지 뛰었던 모양입니다. 네. 참 이걸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SNS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주식 관련돼서 밈 주식 급등으로까지 좀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해외 반응들 지금까지 나온 주요 얘기들 좀 정리해 봤고요. 다음 얘기 중국 얘기인데요. 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추가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갈륨 그리고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이 대미 수출 금지를 단행한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네요. 네. 로이터가 어제 전한 게 그 중국 상무부 공지 그 전날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를 이유해서 이런 그 이중용도 희귀광물 대미 수출을 즉각 금지를 시킨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여기는 초경질 재료도 포함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초경질 재료도 포함이 되고요.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세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가공, 비가공분 합쳐서 지금 미국에 공급된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상당히 제한을 해서 네. 공급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네. 아예 금지를 시킨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게르마늄이라든가 갈륨은 반도체, 적외선 기술, 광케이블, 태양광 패널 같은 데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적외선 미사일하고 핵무기 용에도 쓰이는 그 안티몬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중국이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데 일단 미국에 대해서 공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상당히 제한을 해서 공급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완전히 금수 조치가 좀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중국이 뭐 최근에 이런 그 희귀광물 공급 단속을 아주 굉장히 강화했죠. 그 바람에 가격도 많이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일로다가 3산화 안티모 가격이 올 들어서 한 30%가량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쪽에서 걱정하는 거는요. 중국이 여기서 더 나가서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같은 그 용도가 더 광범위한 그런 다른 희귀광물 규제로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쪽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로이터 쪽에서 논평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 즉각 응답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게 다 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일들인데 이 중국이 공급망 전쟁으로 맞대응하는 모드다. 뉴욕타임스 보도였네요. 네, 그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전문가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일기 때는 그때 중국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해서 뭐 상징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공급망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모두를 바꾸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특정 기업을 겨냥해서 더 공격적이고 표적화한 방법으로 그 대응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 얘기 좀 인용해서 전해주신다면요. 이 CSIS 관계자 얘기는 중국이 그동안에 옛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이른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같은 것도 만들었고 수출 통제법도 확대를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사 관계자 얘기도 중국의 전략이 그동안의 어떤 신중 모드에서 공급망 전쟁으로까지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바뀌는 쪽으로 확연히 그 움직인다는 그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근데 이 걱정거리가 더 희귀 광물에 대해서 핵심적인 광물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부분이 걱정이다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미국 내 그 니켈 광산 개발을 추진하는 그 탈론 메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관계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켈하고 코발트 같은 더 보험용 희귀 광물을 통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 큰일이다. 걱정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여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필요한 조치만 취하겠다. 더 자세한 내용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중국 산업계가 미국산 반도체 구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핵심에는 지금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특히 그 미국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HBM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하고 반도체 산업협회 그다음에 통신기업협회가 일제히 미국산 반도체가 더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구매에 주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전부 이제 중국 당국이 입김을 받는 그런 관변 단체인데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상. 네.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그 압박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AI 패권 경쟁도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요. 그동안은 미국이 중국을 주로 이제 디커플링 시키려는 그런 쪽의 움직임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중국이 미국을 공급망에서 이렇게 제끼려는 그런 공격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글로벌 타임스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일부 국가들이 탈미국화를 추진하는데 그게 이런 맥락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첨단에 대한 첨단 기술 발전을 좀 저해하려고 방해를 할까요? 어떤 네. 압박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최근에 휴대폰 개발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니까 우리는 자립해서 더 빠른 어떤 발전을 이뤄냈다 이런 주장들도 좀 하고 글로벌 있거든요. 타임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화웨이를 그렇게 끈질기게 압박을 했는데 오히려 기술 조약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미국 제재가 위협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제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중국의 산업 자강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신발이다. 안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가 지난 월요일에 베이징에 온 그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들을 만났는데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양자관계 첫 단추를 제대로 기우길 희망한다. 이렇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네. 본격 미국산 반도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보여주는 반면에 본격 반격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AI를 둘러싸고 미중이 좀 더 치열해지겠다 이런 예측도 가능해지네요. 그러면서도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해볼게요. 트럼프 당선인 성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지금 외신들에서 이것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거든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 보도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는 AP도 네, 보도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헤그세스 이 사람이 지금 전문성도 그렇고 또 성비위 의혹 같은 게 지금 지명되고 나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한 끝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교체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엘브라지 콜비 전에도 언급이 됐었죠. 전략 담당 국방부 차관보도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인스팀도 그렇고 디샌티스 쪽에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깜짝 인사였잖아요. 그렇죠.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앵커 출신이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도덕성 의혹도 계속해서 좀 있던 상황인데 디샌티스 한때 리틀 트럼프로도 불릴 정도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 그동안에 네. 이제 경선에 출마하는 바람에 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됐는데 일단 조금 좀 인물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법무장관 지명자가 사퇴하고 바뀌었죠. 그렇죠. 이 사람까지 낙마를 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강요 지명자 두 번째로 낙마하는 게 되는데 조금 좀 인수위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의 인수팀 자신의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충성파 중에 충성파 이렇게 지금 꾸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낙마가 된다면 두 번째 낙마가 되고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